친구, 가깝게 오래 두고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죠. 이 친구에게 이끌려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덩달아 하게 될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도 합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친구를 따라서 강남 가는 것도 모자라서 무서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 소유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범행 사흘 만에 이미 해외로 도피해버린 걸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는데요. 이 자산가의 죽음에 얽힌 진실, 이대로 어둠 속에 묻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를 잡는 것만으로 이 사건 수사는 마칠 수 있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평론가님, 일단 살해 현장으로 가보죠. 수천억 원대 자산가, 언제 누구에게 발견됐나요? 네, 그러니까 2014년 3월 3일 이날 전 기억이 생생하긴 한데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입니다. 발견은 경비원이 했습니다. 경비원. 예, 그 건물의 건물주였는데 살해된 사람이요? 예, 자신의 건물의 사무실에서 살해당한 채, 사망한 채 경비원이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업가고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이 시간에까지 집에 안 들어왔다? 이상하니까 부인이 회사로 전화를 건 거죠. 경비원에게 자 우리 저 남편이 회사에 아직 있습니까? 그래서 경비가 순찰을 돌다 보니 바로 건물주가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혈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다 이 건물을 뒤졌고 지문도 채취했는데 지문은 모두 다 경비원 등 내부 사람들, 내부 직원들의 의심하기 어려운 지문들이었고요. 흔적이 없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자, 피해자가 일단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네. 혹시 강도살인 같은 건 아니었나요? 현장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손가방에 5만 원권의 현금 20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도살인이었다면 살해를 하고 나서 아니면 그 전후로 가방을 뒤져서 그런 금품을 확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강도로 위장을 했던 그런 현장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강도살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수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깨끗했다면서요. 사건 현장이 일반적인 강도사건보다는 깨끗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5만 원권 20매가 가방에 있었는데 안 가져갔다? 강도가 안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지갑에 한 23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런데 감식반에서 확인하니까 지문도 안 나와. 그러다 유류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크게 방어원, 손등에 좀 멍원이 있었는데 강도가 휘두를 때 그 막아야 되는데 방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단숨에 제압당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제압을 빨리 당하게 해가지고 어떤 둥기에서 피해를 봤는데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거나 싶어서 사건 방향이 어느 정도의 추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범인이 누구인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혹시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네네, 있을 가능성은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자산이 3천억 원대예요. 굉장히 이제 큰 부자라고 볼 수 있고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 인물인데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근검절약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매 낙찰 방식을 통해서 큰 돈을 모으다 보니까 경매 낙찰이라는 게 힘들어진 사람들의 주로 부동산들을 처분하는데 그걸 값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과정에서 원한 관계는 상당히 쌓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추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빌딩이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빌딩이면은 CCTV가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혹시 범행 장면은 안 찍혔나요? 살해 장소가 건물 3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이 CCTV가 달려 있었어요. 현관 쪽을 잘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범행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불이 모두 꺼져 있어서 이 숨진 3천억대 자산가와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어떤 윤곽은 보였지만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인상착의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 속에서의 그 흐릿한 윤곽으로 재구성한 당시 상황을 보면 네. 3월 3일 자정이 조금 넘긴 시각에 현관문 유리문이 열리면서 이 재력과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로 몸을 맞댄 상태로 들어왔고요. 바로 피해자에게 범인이 둔기를 휘두르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단숨에 제압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쓰러진 다음에는 이 범인이 사무실을 조금 뒤지는 것 같다가요. 다시 관리사무실을 나갔고 잠시 뒤에 돌아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0원짜리 지폐를 현장에 흩뿌리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노린 강도 범행처럼 위장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사무실 밖으로 달아났는데 처음에 범행이 시작된 시각부터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각 단 8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범행과 뒤처리까지 했던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범인은 상당히 주도면밀했던 것 같아요. 계획적이고요. 계획적인 것보다도 치밀했는데 네. 중요한 보면은 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들어왔고 아까 범행 시간이 8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분 동안에 끝낼 수 있다가 연습됐을 것 같은데 본인이 모자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장갑 같은 거 물론 장갑은 기본이에요. 지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죄는 그냥 우발적인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치밀하게 그 동선을 파악해서 준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그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범인이 모자도 쓰고 있었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장갑도 끼고 있었고요. 경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차 타워에서 있다가 이 상가 건물의 모든 상가가 영업을 끝낸 시간에 범행을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을 시간을 골라 범행을 했다는 점,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당시 판단했죠.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 그만큼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CCTV 상으로는 또 검은 옷까지 입고 있어서 그 인상착의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마침 CCTV에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인 강서 지역을 차고지로 하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그 인상착의 검은 옷, 마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상착의를 가진 그 피의자를 탑승시켰던 택시기사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예. 결국에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 결국에는 인천까지 이제 50km 가까이 이동을 했고 서울에서 인천까지요. 예, 인천까지 이동을 했고 인천의 연수구에 있는 한 성당 앞에서 내렸는데 바로 그 인근인 사우나 골목에서부터는 자취를 감추고 네. 거기서부터는 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우나에서 뭘 했을까요? 사우나는 보통 이제 목욕을 하고 쉬러 들어가는 곳이죠. 예. 그래서 사우나 안에 있겠구나. 이젠 도관에 들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겁니다. 잡았다. 그럼 사우나 안에 내부에 CCTV를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CCTV를 따라서 지금 인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 안에 CCTV를 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 인상착의를 가진 인물이. 그런데 그럼 사우나 바깥쪽에 있는 이 CCTV를 입체적으로 또 돌려보다 보니까 골목 귀퉁이에 분명히 사우나 옷을 입고 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용의자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사우나 입구에 표를 사고 들고 나고 하는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았고 아마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사우나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부터 탐문이 시작됩니다. 사우나 직원 등 이런 인물을 본 적이 없느냐라고 확인한 끝에 40대 남성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드디어 네. 용의자가 붙잡혔군요. 네. 어렵게 범인을 특정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참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범행 행동을 갖다가 유기할 때까지 총 5번을 걸쳐가지고 차량을 갈아타고 그 중간에는 옷을 갈아입는 변복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범인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탔다는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사우나에 들른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가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나 치밀함이 엿보이네요. 팀장님, 이제 이 남성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범행 도구라든지 아니면 DNA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 범위를 이룬 3일 후에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늦게 알았기 때문에 예. 출국해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범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지명수배를 해. 그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하게 되면은 네. 체포영장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잡아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돼요. 네. 우리 경찰이 가서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폴 적색습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자국민이라도 협조해줘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중국이 정말 열심히 협조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못 잡을 수도 많죠.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100%는 안 되고 예. 한 반 정도는 검거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정혁 차장? 기다리지는 않았고요. 계속 재촉을 했죠. 재촉을 해서 실제로 중국 공안이 이 40대 남성을 붙잡아서 네. 실제로 인도를 해줬습니다. 예. 자, 범인이 특정이 됐고 그리고 범인을 잡기까지 네. 했습니다. 오정혁 차장.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가장 명확하게 알았나요? 범인이 일단 잡혔으니까 이 범인이 사용했던 통신 기록 같은 걸 당연히 조회를 해보겠죠. 네. 이 사람이 썼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후에 특정 번호와 연락을 많이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 전화번호는 우리가 선불카드를 사서 쓰는 이 선불폰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선불폰을 쓴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당시 서울시 현역 시의원이었던 김영식 의원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김영식 의원이 당시 숨진 3천억대 재력가와도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쩌면 이 사건이 단순히 40대 남성만 연루된 게 아니라 당시 현역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영식 의원과 연루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건 발생 전후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에 이 40대 남성이 이미 한 차례 재력가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CCTV 모습이 발견됐고 이때 실패로 들어갔는데 이 실패한 직후에 당시 김영식 의원이 이 40대 남성 A씨에게 전화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됐고 김영식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영식 당시 시의원. 그 범인과 유일하게 통화를 대포폰을 통해서 한 인물. 대체 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진술에 의하면 김이 죽은 피해자한테 그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번 이제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두 범인 간의 연락도 뭐 선불폰이라든지 대포폰을 이런 것들로 사용을 했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치밀하고 아주 잘 준비가 된 놀랍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간 범인에게 살인을 청구한 사람이 바로 김형식 의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대체 왜 이런 잔인한 범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예, 그 숨진 자산가의 아들이 수사 과정에서 채용증을 제출했는데요. 이 채용증을 보니까 전직 시의원 김 씨가 그 숨진 재력가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 거액의 돈을 빌린 건데요. 네. 이 외에도 수차례 접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 숨진 재력가로부터 수차례 이제 돈도 빌리고 접대도 예.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산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채무를 빨리 변제하려고 독촉을 한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앞으로 출마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전직 시의원 김 씨는 이 재력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김형식 의원은 자신이 빌린 돈을 주라고 압박하는 자산가가 너무나 미워서 그랬던 건데 그런데 대체 네. 그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왜 김형식 의원의 이런 사주를 받아들인 거예요? 김영식 의원이 시의원이지만 정치적인 야망과 꿈이 컸죠. 젊고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본인은 5억 원대의 돈을 압박받은 것도 압박이지만 정치 생명이 끝날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청부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상대를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살인 청부를 해서 살해를 실행한 이 인물은 친구예요. 아까 처음에 우 차장님 친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어릴 때 친구는 아니지만 2000년경부터 만나서 살인이 벌어지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친구이자 지인으로 지냈는데 네. 한 가지 특성은 김영식 의원에게 이 살인범이 7천만 원 정도의 또 채무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빌린 관계였던 김영식 겁니다. 의원에게 빌렸었던 관계군요. 그러니까 김영식 의원은 자, 이 7천만 원 친구 사이에 내가 탕감해 줄게. 근데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끝장이야. 누군가를 죽여야 해. 함께 해주겠나. 해서 공모 관계가 됐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살인이 쉽겠습니까? 이 사람도 제대로 실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할 거면 나 혼자라서도 할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서야 친구이지 않습니까? 네.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이런 이제 뜻으로 이 범행 도구를 인도받았어요. 네. 3월 초에 김영식 의원이 압박한 정황도 나옵니다. 지금 안 하면 큰일이다.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압박을 친구에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한 김영식 의원과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진짜 살인을 네. 한 친구 모두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사건 발생 114일 만에 김영식 의원이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살해를 실행했던 이 40대 남성의 아내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공개된 건데요. 아내 말에 따르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상가를 살해하고 만약에 경찰에 붙잡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조건으로 이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 처자식은 김 의원이 책임져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한 겁니다. 예. 실제로 이 A씨 중국 공안에 잡혀 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약속한 것처럼 김영식 의원은 이 A씨의 아내에게 수차례 돈을 건네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까지 했던 거죠. 자, 수사기관에서요,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는데, 김 의원은요, 끝까지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일관했다고 합니다. 경찰 송치 당시의 모습 보고 오시죠. 네,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왜 그러셨어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시인을 안 하시는 건가요? 혐의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다가 묵비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변호사님,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김 의원. 처벌 어떻게 받았고 그 친구는 또 어떻게 됐나요? 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유죄 의견 만장일치로 결국에 1심에서 전직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친구에게는 25년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2심에서도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 2심에서도 전직 김 의원에게는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친구는 2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시의원,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해선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행 발각과 더불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끝나고 말았습니다.